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 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수가 235명, 그러니까 8월 17일부터 줄곧 200명 넘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2020년도 9월이 됐는데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시작한 이 코로나19로 모두의 몸과 마음이 지친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문제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피로감, 또 불안감 역시 매우 커지고 있는 상태죠.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은 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소셜 라이브 이브닝에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직접 왜 그런지 물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도 물 한 잔만 좀 주실 수 있어요? 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막 도착을 하셔서 목이 매우 타실 것 같은데 네. 얼른 물 한 잔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들이키시고요. 네. 자, 일단 무엇보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의사협회도 지역의 이런 의료 문제, 지방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하고 계신지요? 네, 그 부분은 뭐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의료 취약지라든지 아니면 뭐 소아 외과, 중증 외상과 같은 특수 분야, 이런 분야,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 이 부분은 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평소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대안들을 좀 제시해온 부분이고요. 네, 모쪼록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시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지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지금 국회에서 한정혜 보건복지위원장하고 최대집 회장이 면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인 7시 30분부터는 이제 박지원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도 면담을 할 것이고 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간 건지 김 대변인께서 좀 전달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뭐 사전에 전달받은 내용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저희 회장님께서 한정혜 의원님이랑 면담을 하신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고요. 네. 뭐 한정혜 의원님께서 물론 이제 당 정책위 의장이 되시면서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제 아마 사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바로 전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랑 또 이 부분을 상의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요. 아마 이 부분에서 뭔가 해법을 모색하는데 또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변인이시다 보니까 저희 방송 도중에라도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확인이 되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1년에 400명씩 1년간 총 4,000명, 의대 정원을 총 4,000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이제 의협 그리고 전공의협회도 이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충분하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으신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충분하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정책의 어떤 배경, 다시 말해서 뭐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에는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이고 이 의사 인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사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OECD의 의사 수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이 어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거나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사실 OECD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저희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또 그것과는 또 전혀 다르게 의료 이용하는 그런 지표들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외래 이용률이라든지 아니면 입원 일수라든지, 그러니까 실제 우리 환자분들, 국민께서 의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많이 풍족하게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사 수가 지금 적다, 많다, 뭐 이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OECD의 그 통계, 이것만을 가지고 의사 수가 적다, 그러니 다른 나라만큼 평균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의사 수를 단 한 명도 늘리지 마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의사 수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얼마나 더 필요한지 아니면 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의료계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부와 같이 논의하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건데, 다만 이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이미 뭐 나와 있듯이 1년 넘게 추진이 된 정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의사협회에 이런 의견을 묻거나 아니면 의대에서 실제 교육을 하고 있는 의대 교수님들,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단체. 이런 단체에다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반발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TV 등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에서 아이디 S2 손흥 미니님 충분하다는 건 어느 기준인지, 또 유튜브에서 아이디 동일킴님 10,000명도 안 되는데 왜 반대하는 거냐,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400명, 10년간 4,000명이 뭐 어떤 근거도 미약하고 논의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의사분들의 생각 몇 명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충분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데요. 제가 오히려 역으로 조금 질문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OECD의 다른 국가 중에 이 정도면 의사 수가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같은 나라인데요. 예,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아니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1000명당 뭐 2.3명, 뭐 연도별 좀 차이씩 있지만 2.3명에서 2.4명이고요. 뭐 한의사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2.0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의사 수가 2명이니까 OECD에서 제일 적은 편이다, 이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1000명당 의사 수가 4명이에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거의 2배죠, 말 그대로. 그러면 굉장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의사가 예컨대 지금 13만 명, 면허 번호가 13만 번대까지 나와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상황에서 20만 명 넘는 의사 있다는 뜻이 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일견 따져보면 의사가 많으니까 우리가 뭐 3분 진료 보는 것도 좀 더 진료 시간 늘어날 것 같고, 의사를 더 만나기 쉽고, 의사들도 경쟁을 하니까 더 친절할 것 같고,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사실 지향하는 것이 최근에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같은 나라 공공의료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의사의 대부분이 국가에 소속된 의사들입니다. 그러면 공공부문의 의료도 굉장히 많고, 공공의료가 주축이고, 의사 수도 우리보다 2배니까 사실 외견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나라일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사실 의료 수준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만족도 굉장히 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산술적인 그 한 가지의 평균만 놓고 우리가 의사 수가 적으니까 더 나쁘니까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네. 다음 주제로 이제 공공의대 설립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텐데요. 공공의대 설립에도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공공의대가 실력 없는 의사, 뭐 속칭 돌팔이라는 표현까지도 요즘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나 스스로나 나의 가족이 돌팔이에게 진료받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공공의대를 통해서 배출되는 의사, 더불어 의대 정원을 늘려서 확충이 돼서 늘어나는 이 400명이
돌파리가 될 거다라는 거는 또 그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인가 싶어지거든요. 일단 뭐 돌팔이라고 저희가 주장한 적은 없고요. 네네네. 네. 다만 이제 외국의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 간의 의료 격차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문제입니다. 의사들도 당연하죠. 도시를 더 선호하고요. 뭐 도시의 어떤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어느 나라나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려면 일본 같은 나라가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논의를 이미 10년 전에 거의 비슷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2008년도 경우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산모가 임신을 한 산모가 이제 분만이 다가오니까 가까운 산부인과를 가서 이제 분만을 하려고 그랬는데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안 받아준 겁니다. 예. 그 상태로 두세 군데 이상의 산부인과를 다니다가 결국엔 뭐 사고가 났든지 뭐 이런 문제가 갑자기 발생을 하니까 일본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 똑같습니다.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필수 분야나 시골의 의사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의대 정원을 실제로 많이 증원을 했었어요. 네. 1000명 넘게 증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10년 넘게 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개선은 없다라는 게 지금 현실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공의대를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자치의대라고 하는 의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어떤 취약지마다 1명, 2명 정도의 정원을 매년 배정을 해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의대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자치의대라고 의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나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각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한 3, 40년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졸업생의 한 절반 정도가 도시로 가고 절반 정도는 지방으로 갔대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뭐 어느 정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이긴 한데, 실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은 자치의대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의대, 그리고 자치의대 의사라고 그러면 지역 사람들도 조금 선호하지 않는 의사,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그게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어떤 의사의 수준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실 파악하기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한두 가지 지표만 가지고. 그래서 전해 듣는 이야기만 갖고 꼭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반박하실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전해 듣는 그런 의견들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공공의대는 공공에 봉사할 목적의 의사를 뽑는 거기 때문에 예. 다소 성적이나 이런 기준보다도 지역에 대한 이해도나 어떤 공공에 대한 이런 어떤 봉사 정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다양하게 선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논란이 된 것이 뭐 시도지사가 추천을 한 학생들 중에서 뽑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복지부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입학생을 뭐 추천한 걸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된 건데 뭐 공공의대라고 해서 반드시 이 실력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대학의 학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의대만 지어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예컨대 의대에서 저 교수님들 보통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한 의대에서? 글쎄요.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어떤 대학이든지 따져보면 모든 학과들 중에서 의과대학 교수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과목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초 과목 이런 거 빼고도 임상 과목, 소위 말하면 뭐 내과나 외과나 뭐 이런 과목들만 해도 거의 30가지가 되고요. 그 한 과목을 한 교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한 과목 안에서도 그 파트마다 전문가인 교수님들이 다 있어서 돌아가면서 수업을 듣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과대학에서 사실 의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든지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책만 보고 나서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 실습이랑 수련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또 병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병원은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증 외상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게 다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사실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더군다나 지금 공공의대 나와 있는 안을 보면 별도의 수련병원도 없거든요. 별도의 수련병 없이 그냥 국공립의료기관을 통해서 수련한다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과연 의학교육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서 저희 협회뿐만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있는 의대 교수님들, 이런 교육의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의대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인데 네. 그러면 원래 오늘로 예정이 돼 있었던 게 미뤄졌죠, 국시. 국가시험, 네, 국가고시. 거름망 역할을 못하는 겁니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국가고시라는 것은 뭐 예컨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의과대학에서 합격률이 한 지금 90%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뭔가 양질의 그런 인력이 나오지 않는다, 뭔가 수준의 문제가 있다면 그걸 거르는 역할을 분명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서까지 이런 걸 해야 되냐라는 문제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비효율과 불공정이라는 건데, 불공정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들어가는 학생을 성적보다 어떤 추천이라든지 사실 조금 모호한 개념이라 보거든요. 특히 이제 공공에 봉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지원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분이 공공에 앞으로 공공 분야에 계속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사실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성적이 아닌 다른 수단을 사용한다는 게 결국에는 좋은 목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불공정할 수 있다는 거, 이미 그 많이 논란이 제기된 그런 부분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비효율인데요. 이 부분을 좀 아셔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공공의대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 서너 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께서 만드신 법안, 발의하신 법안인데, 7년간, 앞으로 7년간 준비 과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1,300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돼요.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추산한 것이 아니고 국회 예산 관련된 실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에서 드는 비용부터 건물이라든지 이런 토지 매입하고 거기에 시설을 만들고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또 거기 다니는 학생들의 생활비랑 기숙사비까지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7년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7년간 드는 비용의 추계가 1,300억이에요. 상당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의대 만든다고 그러는데 사실 건물 만들고 뭐 채용해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1,300억 원.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속병원이라든지 이런 진짜 돈 많이 드는 건 안 하는 상황에서 만든 비용은 1,30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결국 이 공공의대를 졸업한 분들이 뭐 지역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뭐 역학조사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감염병에 대응하는 역학조사관이라든지, 뭐 아니면 꼭 필요한 중증 이런 필수 분야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1,30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성공 가능성조차도 전문가들이 높지 않을 거라고 보는 그런 것. 더군다나 정원을 봤을 때 1년에 기껏해야 50에서 60명 정도를 배출한 겁니다. 그런 데다가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제적인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어떤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발전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선택 못하는 의사나 의대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원할 수 있게 실제적인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실 1,300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저희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각은 아직까지는 많이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CG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찬반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확대 찬성이 58.2%, 확대 반대가 24%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 남기시는 분들 역시 이제 좀 불편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밥그릇 지키기다 이런 표현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뭐랄까요? 지금 이제 집단 휴진을 하신 지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협에서는 파업이라고 용어를 쓰고 계시죠. 예, 예. 파업의 전략적인 실패 아닌가 싶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 부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설문조사 언제 한 거죠?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7월 28일이죠. 예, 7월 28일이니까 거의 한 달이 지난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이제 파업 이후의 여론을 볼 수는 없을 거라 보고요. 예, 7월 말이니까요. 잠시만요. 그러시면은 예, 예. 저희가 또 준비한 여론조사 내용이 네네.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2020년 8월 26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며칠 예, 전에 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절한 결정이었다 51%, 일방적 결정이었다 42%, 잘 모른다 7%. 물론 앞서서 확대 찬성 의견이 58.2%였던 것에 비하면 한 7%포인트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다수는 적절한 결정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 설문은 내용이 좀 다르죠. 예. 예, 그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전공의들이 지금 병원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개시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지금 알고 계시듯 10명의 전공의가 지금 고발이 됐습니다. 이거 미이행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조치가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라는 설문인 거라서 이 사안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랑은 조금 다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월 말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겁니다. 네.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집단 행동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는 뭐 7월 말에 그런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24% 정도 되는 분들이 이거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사실 조금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반대의 이유를 잘 모르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은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의사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게 사실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건 사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부모님도 너네 의사들만 싫어하지 뭐 사실 늘리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요. 의사가 부족하냐 많으냐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다 보면 의사가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거든요. 예. 많은 곳은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가보시면 예, 많죠. 예, 미용이나 뭐 이런 거 하는 분들. 또 동네에 웬만한 사실 어느 정도 뭐 규모가 있는 도시가 꼭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군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동네에 계시다면은 사실 문 열고 나가서 의사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십니다, 대개는. 반면에 의사가 이제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몇 가지 있는데요. 병원에 갔을 때 오래 기다리고 교수님을 만났는데 2, 3분 만에 그 진료가 끝나서 나올 때. 네. 네. 뭐 아니면은 우리 뭐 정말 밤중에 시골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갈 곳이 없다. 이럴 때 이제 의사가 부족하다는 느낀 거죠. 사실은 의사 부족한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수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의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분포 불균형의 문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피부나 미용하는 의사가 저희가 추산하기에 전국에 한 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의사가 13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다 미용을 원래 전공하니까 다 원래 피부라든지 성형외과를 하는 분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 우리가 사실 필요로 하는 산부인과라든지 흉부외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어요. 그런 분야로. 그런 부분에서 결국엔 전공을 하고 굉장히 젊은 시절에 몸 바쳐서 그 배운 기술, 익힌 기술을 써먹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버려야만 하는 이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일할 만한 의료기관이 별로 없고요. 네네. 예, 일하려는 의료기관이 있기 위해서는 사실 수술이라든지 뭐 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지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그걸 할 동인이 생기는데 사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나가서 취직할 데가 별로 없고 취직할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결국 오랫동안 공부한 걸 포기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뭐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방 의료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자, 첫 번째는 외국에서도 다 있었는데 사실 뚜렷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도를 했는데요. 근데 문헌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나마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그 지역 출신들이 그래도 낫는다는 거거든요. 예.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서 중고등학교 나와서 의과대학 갔다가 자기 동네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주변의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거기에 남는 경우가 사실은 그나마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역 인재 정형이라고 해서요. 각 지역에 보시면 그 지역에서 30%, 40%, 50%까지는 그 지역 출신의 연구가 있는. 신입생을 뽑아라라고 지금 권장이 되어 있고요. 뭐 예컨대 조선대랑 광주 전남 쪽이 지금 이제 의사 부족해서 의대를 신설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거기에 있는 전남대랑 조선대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이 정원의 50%를 해당 지역, 전남 지역에서 뽑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이라는 게 입학해서 사실 의대를 졸업하기까지가 6년이 걸리고요. 의사면허 취득하고 나서도 수련하고 나서 5, 6년이 또 걸립니다. 예.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군의관이나 공보위로 가면 3년을 또 보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효과를 우리가 확인하기까지는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지역 인재 정형 같은 경우 사실 우리나라에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일 거라 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지방 쪽에서 뭔가 의료 행위를 한다든지 의료 기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럴 때 도시에서 하는 것과는 달리 분명하게 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외국의 사례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인센티브가 반드시 의료 수가라든지 돈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일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일본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은 대안들을 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자 의사 같은 경우에 육아하고 나서 휴직하고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육아라든지 보육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서 도움을 준다든지 굉장히 보면 디테일하고 아기자기한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런 지원들이 그런 꼼꼼하게 것들을 되어져 통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앞서서 이제는 좀 그래도 파업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전과 같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네. 사실 요즘 들어서 부쩍 안타깝고 불편한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집단 휴진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떠돌다가 치료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게 된 케이스에 대한 보도들도 잇따르고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지 또 지금 타이밍이 코로나19로 참 많은 사람들이 의료에 대한 걱정이 높아진 그렇죠. 상태에서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단으로 휴진을 진료를 보지 않는 것이 굳이 그런 방법을 택했어야 하느냐라는 생각들도 많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먼저 죄송하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사실 단체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뭐 사회의 뭐 많은 분야에서 뭐 파업이라든지 이런 집단 행동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사실 특히나 의사가 이런 집단 행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낯선 일이고요. 뭐 2000년이라든지 2014년에 이제 한 번 정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대부분의 국민께서 뭐 의사가 파업을 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좀 낯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병원에 다니는 환자분들은 그런 이야기만 들으셔도 상당히 불안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이런 집단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이라는 거 저희 충분히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죄송스럽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집단 행동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아까 뭐 응급실을 못 찾아서 뭐 이런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8월 7일과 14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규모의 이런 집단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려했던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필수 의료 분야, 뭐 분만이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실 이런 것들의 기능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또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어떤 선별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병원에서 떠나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특정 병원에서 선별 진료소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자구적인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까 밥그릇 말씀하셨지만은 뭐 이게 단순한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좀 한번 진정성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음독을 한 이제 환자죠. 음독을 한 환자분 한 분은 그리고 아마 심근경색의 환자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타이밍이 과연 정말로 의료 인력이 파업으로 인해서 부족해서 벌어진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은 좀 한번 명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보는데요. 정확하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예민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예. 한번 따져보시면은 사실 그런 뉴스들이 파업 기간에만 사실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것도 또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일단은 뭐 이런 망인이 되신 분들께는 정말 뭐 그 부분에서 유감스럽게 생각드리는 부분이고 또 어떤 원인을 따져보면 그건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컨대 실제로 정말 병원에 그날 어떤 파업 인력 때문에 필수적인 일을 못해서 벌어진 일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7시 52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어서 뉴스룸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치기 전에 오늘 뉴스룸 예고해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이틀째인 오늘 우리들의 달라진 일상을 루포로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에도 7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